최진봉 언론학자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시대 최고의 석가. 그렇지. 예, 게으른 평론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싫어하죠. 분입니다. 네. 네. 항상 폐부를 찌르는 네. 분이죠. 고맙습니다. 이번 선거의 어떤 총평을 한번 좀 듣고 다른 분들을 이번 만나볼까요? 선거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물론 승리한 선거긴 하죠. 그러나 네. 서울하고 재보궐선거에서 좀 패한 부분이 아프게 다가오는 지점이에요. 네. 좀 안타깝고요. 그러나 네. 이제 결과는 나왔으니까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어쨌든 분리되면 안 돼요. 함께 가고 연대한다고 저는 봅니다. 연대. 그런 좋은 부분들이 키워드를 또 아쉽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분리만 안 됐어도 이런 경우가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연대로 갑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을 좀 반성하고 앞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고민해야 생각합니다. 돼. 네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연대를 또 포착해냅니다. 역시 석학 다릅니다. 고맙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자, 그리고 객관적 데이터로 민심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택수 대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연대 나온 남자입니다. 연대 나오셨어요. 네, 연대. 네. 연대 중요합니다. 네. 고대보단 연대.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선거 그 이후에 대한 모습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이분 역시 언론학자입니다. 정준희 교수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준입니다. 네. 이번 선거 일단 총평 간단하게 좀 여쭤봐도 될까요? 간단하긴 어려운데. 그래요? 그럼 잠깐 좀 기다리세요. 그럼 기다리세요. 네. 자, 그리고 이번 선거 이대남의 표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네. 황희두 이사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희두입니다. 네. 오늘 저는 워낙 대단하신 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 10대 시절을 가면 벗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벗어야 돼. 그래야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고 그렇지.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벗어. 그 시절로 돌아가서 오늘 얘기합니다. 와, 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지금 사실 그 이대남들이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이제 대책을 세운다고 많은 목소리들이 나와요. 자,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는지 봐봐. 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가? 이대남들을 민주당으로 흡수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건 황희두가 10대 시절에 경험했던 일을 잘 들어보고 거기에 맞게 오, 대응을 해야 임경변. 된다고 오.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황희두 이사가 경험했던 일들이 지금의 20대가 겪는 거잖아요. 근데 네. 나이 든 사람들은 잘 몰라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분들이 겪는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대책도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든 사람 위주로 대책이 세워지니까 문제가 발생한다고 봐. 그래서 오늘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뭐 어찌됐든 이대남들 이대로 두면은 안 되잖아. 이제 그래서 이거 뭐 대책을 세운다고 뭐 민주당 의원분들도 몇 분 얘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대남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더 낮은 자세로 이야기를 듣고 정책 효능감을 주면 그들도 또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다. 얼핏 보면 또 뭐 그럴 듯해 보이잖아. 큰 틀에서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게 얼마나 허구인지 오늘 다 밝혀내야 돼. 알았지? 이 허구잖아 이거. 허구예요, 이거 이게. 허구의 이야기야. 제가 그래서 아주 솔직하게 어. 그때 당시에 이런 멘탈리티를 오늘 좀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 전문가분들이 또 나오셨으니까. 뭐 잠시 후에 예. 꺼냅니다. 예. 네. 저는 궁금한 게 왜 네. 하필 지금 이대남 얘기가 다시 나오죠? 이번에 뭐 서울시장 선거 그 연령별 득표를 보면은 뭐 이대남들이 항상 있어 왔지만 이번에도 또 역시 그게 언론에서 굉장히 또 주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번에 새로운 현상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특히 서울에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면 대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20, 30대의 새로운 민주당 지지 분위기는 그럼 왜 폄하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 되게 경기도는 또 다르거든요.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일 가운데 서울의 패배의 원인을 20, 30대의 어떤 극우화로 잡는 건 정말 쓸데없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여기는 좀 다른 얘기들 나오잖아. 이게 허구라는 거를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이런 거를 또 앞으로 엄청나게 활용할 애들이 또 존재해요. 정치권에. 이준석 같은 애들. 그리고 이제 한동훈도 아마 거기에 또 기댈 가능성이 높거든. 그럼 뭐 세대 포이론이다 뭐다 하면은 민주당은 이게 또 위축이 돼. 그러면서 또 이 잘못된 메시지 나오고 그렇죠. 꼬여갑니다. 맞죠? 예. 그거 오늘 정리해야 돼.
좋았다. 와. 우리 최진봉 교수님 만나면 더 낮은 자세로 이대남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효능감을 주면 그들도 이거 허구야.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5천 되기 전에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5천 공약할 때 걔네들이 했던 말이 뭐냐? 극우 놈들이 5천 가면 독재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지? 맞습니다. 맞지? 그런 실제- 얘기까지 했었어요. 예, 자료가 있죠. 맞지? 그거 한번 보여줘봐. 얼마나 짧게만 허구인지. 보여드리면 네. 허구야. 이게 2번입니다. 2번. 예, 2번 사진 보여드리면 본인들이 했던 얘기들이에요. 코스피 5천만 찍으면 독재에도 인정한다. 아 진짜 쳐봐. 그러네. 왜냐면 지금 이제 막 9천 만 얘기 나오니까 이게 다들 익숙해져서 그런데 그때는 5천 간다는 거 다 거짓말이다. 평론가나 정치인들도 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저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아까 정준희 교수님 말씀처럼 이걸 너무 이제 그 과대 해석을 해서도 안 된다 보는데 네. 특히 이 온라인 공론장에서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경청하겠다 하면서 그들한테 주도권을 넘겨주면 그렇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와. 요걸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와 진짜 너무 중요한 그렇죠. 테마 네. 아닌가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다 꼬일 수가 있어. 얘네들이 뭐 극우적인 발언을 하고 극우적인 행태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도권을 넘겨줘서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그럼 그들은 민주당에게 표를 줄 거냐? 세상은 망가지지 오히려. 저는 맞습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 말기에 나타났던 이미 겪었던 현상이라고 봐요. 아, 그때 뭐 문재인 정부 말기에 그 갑자기 뭐 서울시도 재보궐선거 들어가고 그리고 무슨 여러 가지 인국공 사태는 물론 초기에 있었지만 그 후기에 보면은 그 LH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표출된 뭐 부동산 민심이라든가 네. 이거를 20대에 뭔가 특화된 정책이 나오면 달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했단 말이에요. 아, 네. 한번 경험이 있네요. 근데 또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쵸. 지금 다 이대남 얘기하는 거 아시죠? 굉장히 그 그냥 상황이 벌어진 거를 저는 오히려 모면하려는 마음이 그런 걸 만든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다 보면 다 자기들한테 화살을 쏴야 되거든요. 아, 근데 그 화살을 피해 가려고 하는 심리가 특정 어떤 집단의 어떤 성향에 대해서 이 문제 삼고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마치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착각하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간에. 굉장히 한 대 세게 맞은 느낌이죠. 아, 오늘 낮에 또 이거 이대남 설득해. 하고 왔지. 이 하고 왔어. 아, 그죠. 아, 진짜. 하고 왔어. 근데 이미 한 번 실패 사례가 있다는 거야. 문재인 정부 말기 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예. 황희도 네. 이사님. 일단 17번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몇 가지 사안으로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 딱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 남아 있어서 그렇지 과거 이제 제가 솔직하게 오늘 10대 시절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요 사진은 뭐냐면 제가 프로게이머 시절에 임요한 선배한테 졌을 때 네. DC나 이런 데 난리가 났었어요. 당시에 이제 실시간으로 한 80만 명이 영상을 보고 곰TV가 터졌거든요, 그때. 그래서 커뮤니티 죄에다 이제 저에 대한 조롱이었는데 2010년이네요. 예, 2010년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요 무렵도 그렇고 프로게이머를 준비한다고 했던 시절 학교 다니다가 제가 자퇴를 했는데 그때의 멘탈리티가 어땠냐면 너무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분노가 컸어요. 왜냐면 프로게이머 한다고 할 때 다 무시하고 선생님, 뭐 친구들, 뭐 친척들 다 무시했거든요. 게임 페인이라고. 네, 게임 페인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게임 막상 했는데 또 제대로 안 되고 조롱만 당하니까 이 분노가 이제 어디로 향했냐면 일단 온라인 공간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왜냐면 실제로 제가 사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분노들이 응축돼 가지고 온라인 공론장에서 제2의 자아를 만든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데서 저도 키보드 워리어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연결이 되는 건데 그 다음 18번 사진 보여드리면 당시 그래서 제가 이거 출고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동기부여랑 자기개발 영상들이었습니다. 요즘 이게 엄청 많아졌죠. 네, 맞아요. 근데 이 내가 힘든 거는 뭐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내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 내가 너무 약했다. 그래서 이런 거 영상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막 웅장한 음악 깔리고 네. 막 명언 나오고 그럼 이제 미치잖아요. 네. 여기에 열광하는 분들 많은데 이게 지금은 이제 성공 포르노라고 불리지만 이걸 보다 보면요. 복지 받는다 이런 거 되게 싫어하게 됩니다. 이 나약한 존재가 되는 것 같고 난 내 능력으로 극복해야 돼. 이게 능력주의랑 연결됐죠. 가난하면은 능력 없고 게으른 사람.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은 자기가 자수성가한 사람. 그쵸. 요 프레이밍이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핑계 대지 마. 핑계 대지 너부터 마. 노력해. 이런 식으로. 야, 뭐 밑바닥에서 다 올라온 거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성공했는데 이거를 왜 세금으로 다 떼가? 그쵸. 이것까지 연결되겠군요. 연결됩니다. 맞습니다. 와, 좋았다. 제가 그 생각을 하다가 19번 사진 보여드리면 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네. 시절 제가 이제 그 관악구에 살다가 용산으로 딱 고등학생 때 이사를 와요. 근데 그때 그 동네 보통 초중고가 다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다 잘 사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막 오니까 이제 적응을 못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로게임 한다니까 더 배척을 당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너무 힘든 거예요. 버티기가.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수도권 계급표라고 당시 이런 계급을 보면서 내 위치를 이제 정하게 됩니다. 난 지금 여기 사니까 다른 동네 사는 친구들보단 내가 낫네. 그러면서 위에 저보다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건 인정을 해요. 동경을 인정. 하면서 밑에 있는 친구들을 은연중에 저도 무시하기 시작하죠. 무시하지. 그때 당시에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가 오세훈 또 나왔을 때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그 민주당을 찍으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오세훈이 더 부자로 만들어준다는데 우리가 더 치고 올라가야지, 강남 뛰어넘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몰입을 했었거든요. 와. 그래서 당시에 뭐 민주당에서는 뭐 평등, 뭐 이런 복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아, 네. 예, 근데 이제 제 귀에는 하나도 안 들렸던 거죠. 와. 물론 이제 아버지 때문에 찍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미국, 일본 막 찬양하잖아요. 네. 그런 거랑 이제 전 연결이 된다 봅니다. 저도 그때 그랬거든요. 잘 나가는 사람들을 동경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잘 나가는 국가를 찬양하면 뭐 되는 것 같고. 네. 그게 이제 다음 사진이랑 연결해서 보면 야, 좋다. 재벌 기득권 권력자들을 제가 진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책들 다 봤고요. 그런 사람들처럼 나도 돼야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창업자들의 이 경영 어록 같은 거 다 외우고 다녔어요. 특히 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최근에 좀 많이 흥행을 했는데 네. 이걸 보면 전 딱 그때 당시 심리가 떠오르더라고요. 강한 사람, 이 내 백, 든든한 사람이 필요하다. 힘에 대한 동경, 이걸 가지고 싶다. 그게 이제 이명박에 대한 찬양이랑 이렇게 연결이 됐던 연결되지. 거죠. 예, 재벌 지금 막 멸공하는 거 저희들 입장에서는 되게 우스꽝스럽지만 어쨌든 재벌이잖아. 돈 많잖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그래서 다음 사진으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강자 동일시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너무 와닿았었거든요. 빨간색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승자 편에 서서 마치 승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반드시 승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기득권 집단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내가 들어가게 되면 약자들을 더 짓밟게 되는 거죠. 내 노력 덕분에 여기 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동시에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아니 뭐 신자유주의니 양극화니 얘기들은 뭔지는 알겠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바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탑승하는 것밖에 없지 않나? 막차라도 타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던 거고 결국엔 그런 생각들이랑 다음 사진으로 또 연결지어서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커뮤니티나 페이스북 같은데 이런 짤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김관진 당시 장관이 북한에다가 응징하겠다. 뭐 성재기 남성연대 계속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참교육했다는 영상 계속 올라오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도 반좌파 성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 때 이후로 갑자기 반좌파가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그때 당시에 저뿐만 아니라 주위에 같이 이런 커뮤니티하는 중거 집단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반좌파였습니다. 좌파라는 단어만 들으면 되게 부끄러워하고 쪽팔려 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연결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도 뭐 페미가 문제다, 북한이 문제다, 586이 문제다 다 끊어내면 된다고 하는데 그걸 끊어내는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걸 한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 지지를 해줄 거냐? 전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전 그때로 돌아가면 그렇게 한다고 안 찍거든요. 그냥 데리고 장난을 치죠. 네, 그런 것들이 연결되고 사실 23번으로 넘어가면 이 얘기들이 엄청 퍼졌던 것도 제 주변에 영향을 많이 미쳤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친일하면 3대가 응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어차피 좋은 일 해봤자 뭐 정의가 밥 먹여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지점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에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 증명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워딩이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사라지게끔 해야 된다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신 게 굉장히 전 중요한 포인트라 요 서사를 계속 잘 살려가야 된다고 보고요. 네. 요 서사를 살리면서 예. 온라인상에 있는 그 일배들 예. 그거는 또 박멸 투트랙으로 가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죠? 확실하게 가야 됩니다. 예, 그거 확실히 가져야 돼. 예. 그거를 확실하게 이게 범죄화만 해야 돼. 맞습니다. 우리가 제도에서 예. 이런 것들을 계속 놔두니까 이게 재미가 되고 문화가 되고 이게 양지로 올라오게 되는.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이걸 아주 짧게 그냥 쭉 말씀을 드린 건데 다른 분들 자기들 식으로 이놈들이 아주 그 동경하는 게 전두환이잖아. 그 식으로 온라인상에 탱크로 밀어버려야 돼. 그 범죄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짧게만 그럼 24번만 예, 보여드리고 24번. 말씀 넘기면 예. 실제로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시네. 왜냐면 워낙 또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듣고 아니 싶으실 거기에 것 이제 같아서. 또 이제 들어갈 테니까. 그래. 네. 24번 보여드리면 이게 사실 그 이명박 재평가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휴. 이게 그 정치권에서도 이걸 알아야 된다 보는데 전두환 얘기 나오면 뭐 이승만 얘기 나오면 야 저런 거 어떻게 재평가하겠냐
이랬던가 불과 몇 년 전이거든요. 아. 지금 대놓고 스타벅스나 막 대기업 껴가지고 그런 맞아. 얘기대로 양지화 나왔잖아요. 하잖아. 그렇지. 이명박 얘기도 지금 커뮤니티 일각에서 도는 거지. 사실 이것도 상상을 못 하셨을 겁니다. 맞아. 이런 얘기 도는 거. 네. 막 각하한테 편지 보냈다, 답변 받았다 이런 얘기 돌고 있고요. 이게 야금야금 이번에 이명박 박근혜 또 돌아다녔죠. 그렇습니다. 조만간 윤석열보단 얘네가 낫지 않아? 그렇지. 그래서 여길 또 합리적이라고 띄워줄 거예요. 맞습니다. 100% 이제 양지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 다시 정의가 그렇게 무너지는 거죠. 그렇지. 요 정도. 아, 이미 좋은데 지금. 너무 흥미로워요. 지금. 주변 분들 이제 워낙에 그 대단한 분들 많이 나오시니까 눈치를 많이 보네. 왜냐면 사실 다루고 싶은 게 다른 게 많은데 오늘 못 다룰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다룰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자, 눈치가 너무 많이 보여서 그러니까 네. 정준희 교수님.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본인의 자기 고백이잖아요. 네. 그리고 현재의 극우화된 20대 내지 30대 일부 그룹까지가 어느 기원을 가지고 어떤 심리적 메커니즘으로 현재까지 오게 된 날을 설명해주는 어떤 방식으로서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들이 어떤 그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 예를 들면 이명박을 띄운다고 해서 이명박을 진심으로 존경할까요? 예를 들면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이런 사람들을 일부 표상으로 삼는다고 해서 네. 그들이 표방하는 어떤 철학이라든가 나름의 정치적인 어떤 경향을 자신의 것으로 학습하고 있을까요? 아, 그건 또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 이들은 체계가 없어요. 사고의 체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철학이라고 부를 만한 나름의 가치관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을 탄탄하게 구성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반대급부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이에요. 그럼 이 반대급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죠. 이명박은. 왜? 윤석열은 날아갔으니까. 이제 없으니까. 기껏 찾아내는 거예요. 이명박이라든가 뭐 예전에 전두환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내고 그거를 빌미로 삼아서 그 깃발 밑에 모여 있을 뿐이지 그것으로 표방되는 어떤 가치를 체계적으로 습득한 그런 집단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근데 이번에 20대 의 표심이 서울하고 이 경기도가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잠깐 보고 갈까요? 서울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요건 이제 어찌됐든 출구조사를 근거로 해가지고 네, 맞아요.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100% 정확한 건 아닌데.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사전 투표에 참여한 만약에 20대였다면 성향이 꽤 달랐을 거예요. 아, 그러네. 그리고 사전 본투표뿐이 출구조사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출구조사가 점점 사실은 좀 조심해서 바라봐야 되는 수단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는데 그렇긴 하겠네. 출구조사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실제 투표하고 난 다음에 인구 비례상 어느 지역에서 어떤 성별이 누가 어떤 10대, 20대가 얼마나 투표했는지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출구조사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속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점점 출구조사는 보편성을 담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단이 되고 있어요. 사전 투표를 했으면 진짜 좀 다르겠다. 다르겠네. 보통 본투표, 사전투표 성향 자체가 일단 다른데 이대남은 더 크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다를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물론 이제 보정 과정 속에서 이제 전화조사나 이런 걸 통해 사전 투표에 참여한 10대나 20대 등에 대한 어떤 조사가 일부 투영돼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거를 가지고 마치 어떤 보편적 수치로서 이렇게 취급하기 시작을 하면 저는 상당한 오류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서울하고 지금 경기도를 조금 비교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했는데. 그러니까 물론 비교는 가능하죠.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안 되죠. 네, 서울 일단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2대 남녀가 오세훈에게 손을 들어줬어요. 특히 이대녀는 조금 더 이대녀는 뭐 그렇긴 한데. 합니다만 2대 남은 압도적이고 그리고 3대 남녀. 3대 남녀는 요게 아주 특이한 지점이거든요. 오세훈 쪽으로. 자, 그런데 경기도는 또 양상이 달라요. 예. 경기도로 보면은 2대남은 양양자 쪽으로 갔지만 거의 비슷하고 2대녀, 3대녀는 뭐 압도적 추미애입니다. 예, 압도적 맞아요. 추미애. 압도적. 예, 이건 뭐 성별 이슈도 없어요. 두 분 다 여성이니까 후보자가. 요건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차이도 물론 요건 차이를 보는 거니까 객관적인 수치라기보다는 차이 정도? 이 차이가 서울하고 경기도는 왜 이렇게 나타날까? 자, 짐작해 보건대 서울에 있는 20대, 30대는 자갈까요? 아니요.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네. 아마 엄마 아빠가 강남에 살 가능성이 높겠죠. 엄마 아빠 집. 예. 그렇죠. 그러니까 20대, 30대에서 40대 이르는 이 과정에서 서울에서 이제 잡히는 이 표심의 상당 부분은 자가를 소유하고 있거나 뭔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기보다는 자기가 속한 가족의 계급성을 넘겨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강남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아주 강보수적 성향이
20대에게 이전되리라고 보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네. 그런데 예를 들면 30대에서 아까 보면 이제 좀 이상하잖아요. 저기는 30대들이 경기도에서 자가를 갖고 있을 가능성들이 좀 더 높습니다. 서울보다는. 네. 아, 30대는 예, 왜냐하면 경기도는 밀려나가지고 또는 대안으로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서울에 자기 직장을 두고 있지만 경기도에 가가지고는 내가 전세를 넣었던 좀 더 낮은 가격에 집을 얻던 이런 심정으로 경기도에서 사는 경우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30대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30대가 되게 그 계급적 구성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네.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뭐 하나의 그 설로 저희가 또 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정준희 선생이 얘기했던 부분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도 봐야 된다고 황희도 이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뭐랄까요 그 성공지향적인 실용적인 이런 부분들도 적용을 하지만 그래도 20, 30대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정치적 지향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족으로서 영향을 받았든 아니면 본인이 교육을 받았던 교육의 내용에 영향을 받았던 그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는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특히 30대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념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지역에 따라 약간 편차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전통적으로 이제 진보가 좀 더 강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그곳에 사는 분들이 가족의 영향이든 여러 가지 영향을 통해서 정치 지향적인 부분도 진보적 성향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해졌다고 봐요. 어느 하나로만 얘기하기 좀 어렵다. 예를 들면 네. 단순히 그냥 경제적 이익이나 자기의 어떤 이익의 관점에서 보는 것도 플러스해서 네. 이념적 지향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지역별로. 네. 네, 말씀처럼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20대, 30대는 그 지역의 20대, 30대일 거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걸 가지고 왜 이 20대, 30대는 이 지역마다 이런 식의 성향을 보일까 만약에 분석하려면 단순 분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 배경으로 작동하는 건 적어도 4-5개 이상의 변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지고 그래서 비교를 하는 게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여론조사 전문가 입장에서 네. 정원호 후보가 선택받지 못한 핵심적 원인 분석이 좀 되고 있습니까? 그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이 어제 오늘 기사가 났는데 네. 일단 부동산 관련된 아, 그건 이따가 부동산 전문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부동산 또 이슈. 하나는 이제 오세훈 시장 측에서 정원호 후보한테 네거티브 이제 공세를 했던 게 뭐 해외 여행 과정에서 뭐 이런 여성과 관련된 논란들이 단기적이지만 20, 30대한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단 4년 전하고 이번 아까 보셨던 출구조사 이 성연령 분석을 보면은 여성은 민주당 20, 30대 여성은 민주당 지지율은 크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60%대였고 지금도 민주당이 60%. 남성은 그때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10% 포인트. 20대 같은 경우 당시 65%였는데 4년 전에는 이번은 55.8%. 물론 그때는 4년 전에는 국민의힘이 압승할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범 이후기 때문에 그런 요인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뭐 여성은 변화 없었고 남성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때는 윤석열 집권 초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그래서 크게 변화는 없다. 지금 네. 이런 상황이 네. 여론조사상으로는 뭐 그렇게 읽혀지고요. 저도 지금 20, 30대 이 데이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지 이게 뭔가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네, 상황인 것 같고 알겠습니다. 제 허접한 분석 한번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찌밀어. 뭐 정원호 후보가 인지도에서 뭐 떨어졌다, 뭐 등등 굉장히 뭐 부동산에서 밀렸다, 뭐 엄청나게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어줍지 않게 분석을 좀 하자면 일단 두 갈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답지 못한 캠페인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가 다 정원호에게 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제가 데이터를 좀 보면은 서울시장하고 구청장을 달리 선택한 경우가 있었어요. 교차 투표. 예, 서울시장은 오세훈을 찍었는데 구청장에 있어서만큼은 민주당을 찍은 곳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영등포하고 동작입니다. 예, 영등포 동작. 영등포에서 오세훈을 찍었잖아요. 시장은. 아 50.
50.5. 그렇죠. 그런데 구청장 선거는 달라요. 예, 혹시 있나요, 구청장? 조유진 구청장. 아, 그건 준비가 안 돼 있나? 네. 여기 있잖아. 아, 뭐 있어요? 맞아요. 기초단체장 네, 결과 맞아요. 지도. 여기 있는데. 구청장 읽어주세요. 누구예요? 이름? 어. 이름은 안 나와. 조유진 예, 아무튼 이제 민주당이 됐어. 민주당이 영등포에 됐어, 맞아요. 어. 자, 그리고 동작 한번 볼까요? 동작. 네. 동작. 자, 동작 득표율을 보면은 여기도 오세훈을 더 많이 뽑았네요. 그렇습니다. 49.56으로. 근데 동작 구청장은 민주당이 됐어요. 유사명이죠. 구청장. 그리고 동작구는 근데 표가 갈렸습니다. 개혁신당하고 어. 국민의힘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굉장히 주요하게 본 게 성동구예요. 성동구. 성동구는 정원호를 배출한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성동구에서는 많이 나와야 되잖아. 그 성동구에서 주목을 받았고. 구청장 선거에서는 민주당에게 표가 많이 갔어요. 네. 성동구에서. 그런데 시장에게 덜 갔어. 오히려. 아, 구청장은 53.48인데 예. 정원호 후보에게는 51.21로.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네요. 구청 일을 할 때는 정원 후보가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때는 뭐 인기가 좋았어. 뭐 성동구 잘 살려주고. 근데 이번에 캠페인 하는 걸 봤더니 민주당답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정반대로 가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제 분석. 뭐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 저는 타당. 성동구 비교 분석을 하는 게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네. 성동구에서 정원호 그 구청장에 대한 지지도가 70~80%까지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 구청장 할 때는. 네네네. 그런데 시장 할 때는 훨씬 줄었지 않습니까? 확 줄었어. 네, 물론 그대로 쫓아갈 리는 없을 거라도 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구청장으로서의 정원호를 평가하는 것과 시장 후보로서 정원호를 평가하는 게 경험해본 사람들조차 다르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민주당 색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하고는 저는 일단 좀 다르다고 보고요. 그 핵심적인 이유는 원래 서울시장은 현역대 도전자의 구도에서 현역이 언제나 유리했습니다. 네. 현역이 대부분이 훨씬 더 잘했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이건 어느 나라든 간에 시장 선거에서는 현역이 보통 프리미엄을 얹고 가요. 그러면 이번에 오세훈 시장의 현역에 대해서 도전자로서의 정원호 후보자가 얻은 건 꽤 괜찮은 표입니다. 그 자체로 보면. 네. 근데 두 번째로는 초기에 시작한 거는 되게 차이가 컸어요. 네, 그렇죠. 네, 민주당의 후보면 많이 찍어줄 것 같았고 네. 정원호 후보면 그래 뭐 민주당의 후보면 찍어줄 것 같아. 네. 근데 이게 쭉 줄어들었거든요. 네. 점점. 점점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 이거를 해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네. 근데 성동구로 저거를 보면 서울시장은 대선 주자급이 정도가 되고 뭔가 유명한 인물이고 큰 인물이고 뭔가 급이 좀 높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저는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정원호 후보가 메워주지 못한 거예요. 개인의 어떤 문제건 아니면 민주당의 어떤 선거 전략의 문제건가. 그러니까 서울시를 전체를 감당할 만한 구청장을 넘어서는 그 소위 말하는 중량감 그렇죠. 이런 네. 거겠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메워주지 못했고 실제로 언론 노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정책의 어떤 방향이나 솔직히 정책 구호들이나 내용들을 보면 미세할 뿐이지 거대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갭이 분명히 발생한 게 되게 크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한쪽은 결집해 갔지 않습니까? 왜? 네. 오세훈은 살려야 돼. 보수의 입장에서 보면. 네. 오세훈은 살려야 되는데 정원호를 뽑아야 될 이유는 거기에 갚할 만큼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인상이죠, 인상. 오세훈 잘못한 거 많은 것 같아. 국민의힘 문제가 많지. 그래, 민주당한테 한번 맡겨봐. 정원호 괜찮다는데 이걸로 시작했다가 쭉 가보니까 끝도 잘 모르겠고. 오세훈은 그나마라도 대권 주자로서 살려놔야 될 것 같은 보수의 결집은 만들어지는데 그 반대가 되는 진보의 결집 내지 민주의 결집을 만들 만한 사안을 줬나 못 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각자 뭐 이제 분석을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뭐 하나의 분석을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네, 너무 화를 내지 마시고요. 화들이 좀 많이 내고 있어요. 화가 나는 결과니까 오세훈을 또 봐야 되니까. 네. 이 완전 나도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이 자체가. 그러면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이 선거 이후 혹시 좀 우리가 예상할 만한 큰 변화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선거 이후의 변화. 네. 결국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당이 패배한 지역들은 연대하고 단일화하지 못해서 패배한 것이기 때문에 진보당, 뭐 정의당, 뭐 여러 이제
조국혁신당 포함해서 어떻게 연대 그리고 이제 뭐 단일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당들과의 관계 설정, 뭐 통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정당으로 있으면서 연대를 선거 때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한 기사가 좀 의미 있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좀 언급을 해드리면 미국에서는 정치학이 일반 사회과학 대학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트 앤 사이언스 그러니까 예술과 과학 대학에 포함된 대학도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일반 그 뭐 이런 데이터라든지 어떤 수치에 의해서 분석될 수 없는 굉장히 복잡 다단한 일들이 정치에서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그래서 종합 예술처럼 그 아트 앤 사이언스 단과대에 포함돼 있을 정도로 정치는 굉장히 상대적인 부분도 강하고 그러니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강하고 요번에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여론조사에서 정원 후보가 늘 앞서 갔기 네,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진보 지지층이 이완된 측면이 있고 어제 나오셨던 박수현 후보의 경우에 사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완전히 붙은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좀 다수 있었던 지역들은 오히려 진보층이 결집해서 투표장으로 많이 나왔는데 서울은 한 번도 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뭐 전문가들도 그렇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또 대권 주자의 그 등급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이 얘기하는 대권 주자 그 후보의 지위가 대권 주자냐 아니면은 네. 구청장급이냐 뭐 이런 부분도 작용을 했을 거고 알겠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한국말이 설투러요? 왜 이렇게 설투러 한국말이? 어제 그제 잠을 못 자가지고 예, 그럼 주무세요. 제가 지금 네, 그거 알지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좀 알겠습니다. 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버퍼링이. 근데 저는 언제나 느끼는 건데 이 보수 정치 하기에는 너무 편하고 쉬운 것 같아. 이번에도 보면은 언론에서 윤석열하고만 거리 뒀으면 당선됐다. 뭐 이런 타이틀 많이 뽑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장동혁하고만 거리 두면은 당선됐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이제 오세훈, 한동훈 뭐 이런 경우인데 그 얼마나 쉬워. 아니 윤석열하고 거리 뒀다고 박수 받아. 우리가 신생아 때 밥만 먹어도 박수 받듯이. 근데 크고 나면은 우리가 많은 성과를 내야 박수 받는데. 그러 맞아요. 정치가 보수는 그냥 밥만 먹어도 박수 받아. 우리는 밥도 해야 되고 맛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돼 또. 맞아. 진보는 아, 이 진짜. 문제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예. 뭐 실제로 그런 억울함을 느낄만 하고요. 참 어려운 문제야.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뭐 조금만 요만큼만 하면은 잘할 수 있었는데 왜 국민의힘이 이렇게 네 곳뿐이 안 됐을까요? 그렇게 따지면, 예. 그래도 여전히 민주당이 많이 이겼잖아요. 많이 이기긴 많이 했죠. 이겼죠. 네.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기대만큼 못했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부산이나 경남에서도 상당히 잘했고. 부산을 한번 보여드려야 돼. 네. 이건 자랑할 만해. 부산 같은 경우는 네. 부산 시민분들도 위대한 선택했고요. 이거 봐봐. 그럼요. 예. 2022년에는 다 빨갛잖아. 그런데 근데 이렇게 바뀌었어. 진짜 그러네요. 예. 가운데 빼고는 양쪽으로. 네. 최진모 교수님 이런 거 왜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니 왜 안 해? 더불어민주당이 7곳, 국민의힘이 9곳. 아니 왜냐면 여기 내 이름 있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내 이름이 여기 왜 있냐고. 중구에 있네요. 중구의 있어요. 최진봉. 국민의힘이야. 국민의힘. 흔한 이름도 아닌데. 성향은 좀 잘 맞네. 무슨 소리야? 야. 그리고 서울도 역시 완전히 딱 뒤집어졌거든요. 그럼요. 네, 정 서울도 반대가 한번 좀 됐어요. 보고 갈까요? 서울도 구청장 선거. 2022년에 이제 민주당이 8개, 그다음에 17개가 국민의힘이었는데 반대로 구청장. 정반대가 됐어요. 정반대로 탁 예, 바뀌었어요. 17대 8로. 진짜 네. 정반대. 그러니까 엄청난 쾌거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서울이 이길 거라고 늘 생각했는데 진 거. 그리고 재보궐 선거에서 몇몇 한동훈. 되게 그 한동훈의 진출이라든가 이렇게 도저히 받아들이기 싫은 일이 일어난 거. 진짜. 예. 그리고 대구나 경남에서 잘했는데 진 거. 뭐 이런 게 이제 가지는 네. 그 실망감이 엄청나게 커서 그렇지. 네.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이 정책이 좋다면 국민의힘 사람들은 되게 싫어할 거예요. 아직도 자신들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럴까요? 솔직히 그렇죠. 다음 총선에 되게 힘들거든요. 이렇게 지방에 구청장 넘어가고 시장 넘어가고 그러면 총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총선이나 이런 정치하기에는 솔직히 좋지 않은 구도가 국민의힘한테 펼쳐지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전 이거를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제 약간 뒤집어 생각해 보면 국민들 또는 국민들의 다수 일부에게는 민주당이 이미 기득권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다고 느껴요.
굉장히 강하다고 느낍니다. 권력이네. 그럼요. 2번이나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고요. 그렇죠. 국회에서. 그리고 바로 탄핵을 2번이나 시킨 정당인데다가 대통령의 지지율도 엄청나게 높아요. 그렇지. 네. 그러면 지금 입법하고 행정부를 동시에 이렇게 강한 지지세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정당이다? 당연히 굉장히 큰 정당으로 느껴지죠. 센 네. 정당으로 느낍니다. 그러면 이 센 정당에게 요구하는 게 많은 건 당연해요. 그렇지. 네, 애초에. 그러면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틈 잡고 욕할 거리 생기면 욕하고 싶은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복원력, 그러니까 이 큰 데 대한 복원력 내지 견제의 힘이 이번에 작동한 부분이 일부에서 꽤 크게 나타난 게 서울이라든가 등등에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어떤 절망감이나 좌절감의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앞으로의 민주당은 소수파 정당으로서의 행동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압도적인 지지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정당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러지가 않아요. 지금의 민주당은. 그러니까 조금만 가도 뜨거워하고 있고 하지만 조금만 잘하면 되게 오만하고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여유가 있는 어떤 안정적 지배정당으로서의 모습이 약합니다. 저는 그것이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엄청난 성과가 있었고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당원이라든지 당직자라면 그렇죠. 무서울 것 같긴 하네. 당연하죠. 진짜. 일부가 행정권력. 살아난 것만 신날 뿐이지 어. 그건 정파적으로 신난 거예요. 정당의 관점에서 보면 다 죽을 뻔했다가 조금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준희 교수 얘기한 그러네. 부분을 연관시켜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부터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중도로 확장을 하고 중도 보수적 성향을 보여야 된다는 게 큰 배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란 거대한 어떤 세력이 그렇게 오만하게 안 보이려면 너무 과격하게 또 소수 정당일 때 야당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민주당이 그동안 해온 여러 얘기 중에 국민적 실망을 이끌어내거나 아니면 자만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일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반대로 공격이 들어오고 이번 선거 때도 사실은 그 특검법이나 아니면 공소시효를 추진하다가 이제 막 엄청난 역풍을 맞았잖아요. 국민의힘을 공격이 되고 대통령이 바로 정지를 시켰잖아요.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어떤 세력이라고 느껴지는 이 집단이 너무 과격하게 뭔가를 시도하려고 했을 때 그 어떤 견제 심리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데 그걸 예전의 민주당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걸 또 시도하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시는 것처럼 좀 중도 외연 확장도 하고 보수적 성향도 일정 부분 받아들이면서 좀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집단이 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한 가지 볼 수 있는 시각이고 충분히 고민해야 되는 시각이라고 보고요. 이건 포용적 방향이죠. 그래서 포용적 방향은 잘 쓰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근데 잘못 쓰면 내부 분열이 일어나요. 네, 내부 분열 뭐냐면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정당이지 저걸 해야 되는 정당이야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용적 길은 외부적으로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되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렵네. 그래서 큰 정당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포용적 길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도 이제 고민의 대상이 돼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일관되고 체계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무슨 망둥이 날뛰듯이 그냥 요럴 땐 이것 이렇게 걸고 하고 저거 저럴 땐 걸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대로. 이번에 공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연대에 대한 태도가 있었느냐 없었거든요. 공천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때는 저러고 저때는 저랬단 말이에요. 이게 큰 정당이 표방하고 있는 체계성과 일관성을 갖춘 모습이냐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가 또 되게 중요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공소 취소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저는 공소 취소라든가 이런 거 너무 앞에 거는 거 기본적으로 대통령한테도 안 좋고 정당에도 안 좋다고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공소 취소 모임. 그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이미 행정부하고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정당인데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야지 왜 부분적인 문제를 저렇게 해결하려고 해? 라고 하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죠. 그거를 걸고 나오려면 이유를 걸고 나와야 돼요. 이게 왜 대한민국에 필요하며 이게 왜 우리 정당이 이걸 끌고 갔을 때 정책이 유리한가 이걸 설득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게 정파적인 모습으로 비치는 거예요. 그렇지. 공소 취소 모임의 그 또 중심에 계시지 않았었나 당시에? 내가? 아니었나? 내가 국회의원이야? 중심에 있게? 내가 국회의원이냐고? 진짜.
그 서울하고 부산 아까 이제 좀 비교했는데 부산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도전하는 입장. 부산이 워낙 험지니까 전재수 후보가 굉장히 목 쉬고 난리 났었잖아요. 예, 그렇게 했죠. 근데 서울은 사실 도전자였는데도 아. 워낙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서 좀 여유 있게 가다 보니까 너무 절박하지 점잖게 않았다라는 거고. 점잖게 했어. 예, 그 지지율이 그 득표율이 오세훈 후보가 49.199 지금 현재까지 지금 개표된 거 보면은 그다음에 정원호 후보는 48.13% 딱 1% 포인트 차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신경 쓰지 못했던 정의당 권영국 후보가 1.03%를 득표했어요. 1.03. 03%. 그러면 49.16%가 됩니다. 0.01% 사실 이길 수 있었던 선거인데 그건 이제 진보당하고 울산만 생각해서 그렇지 서울은 네. 절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 정의당하고의 뭐 연대 사실 정의당은 우리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었고 그렇습니다. 그냥 권영국 후보 정도만 TV 토론 때 음. 그리고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정원호 후보가 TV 토론 한 번 하고 안 했잖아요. 사실은 도전자 입장이고 절박했다면 사실은 지금 아. 돌이켜 보면 두 번 세 번 했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에 비해서 정원호 후보는 너무 안 알려진 인물인 건 또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이 결과론이지만 좀 아쉽다라는 얘기. 이 새로운 인물의 장점이 이제 참신함과 파이팅 뭐 이런 건데 아, 네. 캠페인에서는 약간 그 정반대 캠페인을 좀 벌인 측면이 있는 것 같네요. 좀 방어적 수사. 그거는 좀 아쉽네. 그거는 이제 전략의 문제니까 네. 그건 뭐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네. 네, 그거는 뭐 어렵지 않게 수정할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는 뭐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네. 네. 전략의 문제. 그 전략 차원에서 좀 저는 이제 아쉽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사진이랑 좀 보면서 조금 얘기해도 되나요? 예. 좀 하세요. 아, 지금 예. 아주 또 1번. 굉장한 분 한분 나와 계시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1번 보여드리면 이제 이 내러티브 공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들이 막그 온라인상에서 공세를 펼치고 오프라인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그냥 막 자연 발생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군사 작전하듯이 움직이는 겁니다. 실제로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이걸 경고를 했어요. 한마디로 이거 어떤 똑같은 사안을 두고 해석을 어떻게 다르게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 세계관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이제 커뮤니티나 인스타 같은 데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특히 키워드 같은 경우에도 단순 반복적으로 확산시키면 예를 들자면 영포티 이 말만 딱 들어도 그 안에 사실 영포티란 세 글자지만 특정 방송을 보내 나이가 몇 살이네 어떤 정당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불쇼 들어가 있던데. 매불쇼 스냅백 쓰고 그렇죠. 그리고 그 모델이 나처럼 생겼던데. 맞아. 이게 저는 되게 무서운 거고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아보면 밈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쟁의 비유예요 실제로. 근데 이걸 자꾸 저희는 대화로 풀어가자 정책으로 풀어가자 하니까 저희 이제 답답해하는 거고 아까 이제 그 팬코에 코스피 5천 보여드렸잖아요. 네네네. 코스피가 지금 9천을 찍으면 그러면 이들이 넘어오지 않을까? 뭐 청년 정책을 만들고 경제를 살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저들 3번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환율 얘기로 되받아쳐요 그냥 프레임을 짭니다. 그럼 갑자기 맞지? 환율이 지금 나를 이 모양인데. 그래서 과거에 민주당에서 환율 얘기했던 걸 갖고 와가지고 도배를 합니다. 참고로 지금도 실시간으로 무슨 선관위 관련한 거 도배가 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운영자가 삭제하지도 않았는데 야 왜 삭제해? 하면서 이게 정부가 검열하고 탄압한다는 허위 사실까지 유포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 4번 사진을 넘어가 보면 이게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보 환경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화면을 보세요. 딱 뭘 의미하는지가 딱 직관적으로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치랑 무관해 보이는 뭐 게임이나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들이 자주 보는 그런 뭐 주식이나 이런 유튜버들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들이 다 저런 걸 계속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정치색이 묻은 사람이 여기랑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리 팩트라도 쟤는 민주당. 그쵸. 야, 저희 진영주의 진영 논리 아니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응원하는 좀 유명한 분들도 계시지만 최대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도 노무현 대통령 존경하지만 말은 못한다. 왜냐면 내 그 지지 기반, 내 구독자층이 그쪽이니까 실제 얘기를 못하는 거고 5번도 중요한데 온라인이 이렇게 환경이 조성된 것은 자연 발생 아니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MB 때 이건 예. 공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얘기를 자주 해야 돼. 맞습니다. 예. 이게 심지어 이걸 되게 가볍게 그런 것도 있지만 하면서 또 지금 막 분석글들이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럼 묻고 싶은 거예요. 이걸 자세히 봤냐고. 이명박 단순히 댓글 부대라 그래서 자꾸 댓글만 남기고 다닌다 생각하는데 우리 국민을 주적으로 삼고요. 심리전이라는 게 말 그대로 아까 그런 분열 요소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그걸 파고드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뛰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5번 사진을 보여드리면 여기는 2030 직장인들 비율이 가장 높은 그 앱입니다. 여기도 계속 반복되는 키워드가 이번에도 선관위, 영포티, 블라인드네. 블라인드, 배급견 여기에 그 직장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계속 이런 얘기를 도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닌 게 6번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 근데 이놈들이 이거는 이제는 안 먹힐 거 아니야. 오세훈이 이겨가지고. 근데 그 이번에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잠실 쪽인가 가서 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한쪽에선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잠실에서 지금 경찰한테 맞았다고 하면서 5.18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니들이 한 5.18은 민주화 운동이고 지금 정부가 이렇게 지금 시민을 패고 있는데 이렇게 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부정선거를 만들어서 오세훈을 당선시켰어?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들어가서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안 돼. 지금 이 상황을 계속 유통시키는 거예요. 아, 지금 경찰이 뭐 시민을 폭행했다는 얘기 앞으로 언론에도 아마 하나둘씩 나올 겁니다. 지금 커뮤니티에도 조회수가 수십만씩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이게 정부 검열 탄압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6번 사진도 되게 심각한 게 이분은 이제 아이돌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프롬20라고 이번에 그 강릉시장이 되신 김중남 그 당선자의 아들이에요. 아, 예. 그분 인스타그램으로 엄청 활동하셨잖아요. 댓글을 보세요. 도배가 돼 있는데 이런 게 좋아요가 수천 개입니다. 아버지 덕분에 미국 못 가겠네. 얘네는 정말 이런 이 식이에요. 한심한 얘기를. 이런 도배가 한두 개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 좋아요도 엄청 많이 달려 있잖아요. 보통 그러면 이런 거에 누가 영향을 받아라고 하지만 네. 저는 솔직히 묻고 싶어요. 페이스북에도 막 글 쓰는 분들 진짜 많은데 그분들은 좋아요나 댓글 신경 안 쓰나? 영상 올리고 조회수나 댓글 진짜 신경 안 쓴다고 할 수 있나? 다 신경 쓰면서 아닌 척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척 하는 동안 이런 분들 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실 7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큰별쌤이 이번에 사전투표 독려하셨는데 여기에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또 뭐 공산주의자다 뭐다 강사님. 난리를 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사전투표 했다는 이유로 맞습니다. 욕을 먹는 겁니다. 네, 그냥 그 이유로 지금 막 좌 XX 욕을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10대 20대들한테도 함부로 이제 인스타그램에 다 뛰어들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한 어떻게 제가 책임집니까? 그분들 욕 먹는 걸. 개인의 멘탈 문제, 가족 신상 다 털려요. 그래서 이게 결코 그 따로 볼 문제가 아니다. 네. 다 연결된 거고 그런 차원에서 단기적인 백신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네. 마무리를 하자면 그래요.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저들이 저렇게 떠들면 요 짤을 보여주시면 임시 처방이 됩니다. 뭐야 이거? 여기 보시면 이제 이진숙, 뭐 박근혜, 윤석열 사전 투표한 거. 아, 이제 이재용 회장도 저들이 찬양하는데 사전 투표한 거. 요가지 효과적이네. 그래서 이걸 두고 그냥 사전 투표하면 친중 종북 좌파라고? 그럼 윤석열도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얘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 사전 투표 얘기를 못 합니다. 일시적으로. 이진수까지. 네, 이런 대응 방안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시간상 제가 좀 넘어가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25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오늘 오늘 이제 이제 25개나 갖고 왔는데. 근데 오늘 워낙 대단한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생략했습니다. 네. 요거 사실 다음에 뒤에 주시면 다음 주쯤에 좀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릴 내용인데 오늘 아. 가수 이승환 형님이 네. 이 윤서인에게 칼을 빼들었습니다. 오. 윤서인에게 이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건데 지금 일베 뉴라이트 논란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맨 앞에서 지금 대놓고 조롱을 한 게 한둘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사이버 크래프트 제가 준비 중인 조직인데 여기에 또 이제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수집하고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또 이제 후원을 해주시겠다고. 네. 이 조직을 지금 준비해서 밈 형태로 이제 좀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 네. 구조 문제도 대응하고 알겠습니다. 그걸 좀 준비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저희가 분석하고 이야기하는데 1시간이 지났어. 그러네. 그만큼 이 선거는 이 전쟁이고 종합예술이고 굉장히 입체적이고 복잡해. 그런데 물론 뭐 시청자분들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몇몇 이제 스피커들은 정말 게으르게 다 유시민 때문에 졌다. 그냥 한마디. 이게 유시민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그건 다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참 이게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이럴 때마다. 네. 지금 실제로 노무현 재단에 대한 공격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뭐 유시민 재단이라 그러면서 여기 재단이 무슨 뭐 수조 원의 뭐 기부금을 받았다 그러고 무슨 뉴스 공장에 몇 천만 원 기부를 했다면서 저도 지금 막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허위 사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지금 함부로 유통하면 안 됩니다. 속상합니다, 진짜. 이게 되게 미안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까 20대 얘기에 대해서 예전부터 저는 관심을 가졌지만 관심을 갖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여러 차례 이제 희두 씨하고도 했는데 이들이 특정한 가치관에 바탕을 둬서 논리 체계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가지고 경쟁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로 깨지지도 않고 논리로 깨지지도 않고 깨지지도 가치관으로 않아. 깨지지 않습니다. 맞아. 그건 네. 확실하더라고. 이거는 심리와 문화의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형성된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가 뭐냐면 왜 이거 하고 싶은 태도예요. 맞아. 이들은. 그러면 이 하고 싶은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대응을 하게 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는 몽둥이를 드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몽둥이는 저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몽둥이를 드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과는 약간 다른 방식, 문화적 방식은 희두 씨 같은 분들이
조롱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들을 찌질하게 만드는 법, 그들을 쪽팔리게 만드는 법. 아. 저는 이 방식으로, 그러니까 밈 대 밈으로 대응하는 또 부위가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외의 영역에선 이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권력으로 제압해야 됩니다. 아, 법과 제도. 그렇죠. 권력이 전반적으로 밀어붙이는 방향에 의해서 쫓아가게 만들어야지 이들을 설득해서 우리 권력을 지지하게 만드는 방식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번에 10초만 15번 사진. 아니 말씀 주셔서 15번. 어, 네, 15번 사진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제가 그 지지난 대선 때 마삼중이라 그래서 이준석이 이때 페이스북 차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다른 어떤 법적인 거, 뭐 정치적인 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해봤는데 앞에 이제 교수님 말씀 주셨듯이 그런 방식으로 이들은 타격을 안 받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저 옆에 있는 수많은 계정들 있잖아요. 풍자 계정들. 저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으니까 따라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 찌질해 보이고 이제 없어 보이니까 왜냐면 16번으로 넘어가면 이준석이 평소에 한 말들이 있잖아요. 한 대 맞으면 두 대로 돌려준다. 그래서 맨날 정치인들 멱살 잡고 막 싸우는 듯이 했는데 막상 제가 토론하자고 하니까 계속 이제 안 하고 페이스북을 차단해버린 거죠. 그 순간 이제 토론왕이라는 서사가 이게 박살이 나면서 박살이 찌질해 나. 보이고 찌질해. 네, 그래서 이게 막 악마 같다, 나쁜 아. 놈아 이런 거 절대 저런 사람들 타격 안 받습니다. 되게 우스워 보이고 찌질해지는 거 그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응을 좀 별도로 준비 중입니다. 네, 그 수도 없이 우리가 이준석을 다루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덧 이준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아, 그 정말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조금 칭찬합니다. 네. 큰 역할 하셨습니다. 아, 많이 줄어들었어. 그나마 이번 지선에 언급됐던 거는 그 거짓말 탐지기 때 잠깐. 아, 개혁신당. 아, 거짓말 탐지기. 그거 한번 잠깐 예. 부산에서. 네. 그거 말고는 뭐.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또 선수 교체를 해서 부동산의 관점에서 이번 선거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네, 정준희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리고 황희두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